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믿으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첫날 밤,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파놓은 끔찍하고 잔인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혼방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제 남편이 아닌 그의 정신 나간 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아내이자 자신들이 버리고 싶었던 짐 덩어리를 돌볼 무급하녀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배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제가 보인 작은 반항이 새로운 연극의 시작을 알렸다는 것을,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 거짓된 왕국 전체를 무너뜨릴 열쇠를 쥐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제 이름은 서유나입니다. 저와 박민준 씨의 결혼식은 기쁨과 약간의 서두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될 김미숙 여사님은 유난히 결혼을 서두르셨죠. 저희 아버지가 심장병이 위중해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니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수술비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통큰 아량과 깊은 배려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자한 시어머니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없이 자란 제게 드디어 행복이 찾아왔다고 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알 수 없는 회피감이 느껴졌죠. 유나 씨, 많이 피곤하죠? 방에 가서 좀 쉬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시어머니께서도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어째서인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아가. 너희 둘을 위해 아주 근사한 신혼방을 준비해두었단다. 어서 올라가 쉬렴. 내일 아침부터 할 일이 많잖니.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저를 호화로운 저택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장식된 정면의 큰 방이 아닌 복도 맨 끝,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구석진 방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방이 여기예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응. 어머님이 유나 씨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어. 먼저 들어가 있어. 난 오렌지 주스 좀 가지고 올게. 제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 방은 전혀 꾸며져 있지 않았습니다. 꽃도 촛불도 신혼방이라고 할 만한 어떤 흔적도 없었죠. 가구는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구석 낡은 침대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 보이는 낡은 잠옷차림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빛은 텅 비어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헝겊 인형을 들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민준 씨가 말해준 적이 있었죠. 어릴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의 형 박시우. 저는 경악하며 뒤를 돌아섰습니다. 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시우 아주버님이 여기에?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쾅. 제 눈앞에서 방문이 세차게 닫혔고 밖에서 철컥 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둬버린 겁니다. 민준 씨,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문 여세요. 문 열어달란 말이에요. 저는 문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두드리며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돌아온 것은 조금의 온기도 없는 잔인하고 차가운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당신의 진짜 운명이에요. 나랑 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 형, 잘 좀 부탁해요. 이제부터 당신의 진짜 남편은 우리 형이니까. 미쳤어요? 박민준 씨.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절규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 맞다. 세아가. 김 여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가면을 벗어던진 채 울려 퍼졌습니다. 얌전히 내 분수를 받아들여. 너같이 가난한 고아야터가 우리 집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평생의 복인 줄 알아야지. 정신 나간 놈이긴 해도 이 집안의 장남 마누라가 되는 건데 그게 어디냐. 얌전히 내 남편이나 잘 돌봐. 그럼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줄 테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사랑도 김 여사의 친절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병든 형을 대신 떠맡을 하녀 공짜 간병인으로 저를 사온 것이었습니다. 역겨움에 온몸이 떨렸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텅 빈 눈, 영혼 없는 미소를 지은 채로 아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치다 차가운 문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리 가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절망의 순간 옆에 있는 낡은 탁자 위에 놓인 도자기, 화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것을 집어들어 온 힘을 다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화병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고 날카로운 사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밖에서 희희낙낙하며 상황을 엿듣던 김 여사와 민준 씨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저것이 설마 무슨 짓을 저지른 건 아니겠지. 제가 죽으면 형은 누가 돌봐. 그들은 허둥지둥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혼란스러운 광경의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서서 날카로운 사기 조각을 제 목에 겨누고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죠. 바닥에는 깨진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박시우는 그 광경에 겁을 먹고 침대 구석으로 물러나 웅크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요. 제가 공포에 질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저를 내보내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때 가서 경찰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지 한번 보자고요. 김 여사와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처럼 순하고 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사기 조각이 제 목에 닿는 감촉. 그것은 단순한 자기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믿음과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증거였죠. 박민준과 김 여사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제 마음속에 차오른 것은 승리감이 아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어째서 제 생명 전부를 바쳐 사랑했던 태양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남자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게 저를 함정에 밀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친어머니처럼 존경하고 따랐던 그 여인이 어떻게 온화한 가면을 벗고 악마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이 혹독한 현실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이야기, 그들이 제 인생의 동화처럼 완벽하고 아름답게 들어왔던 그 순간부터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2년 전 저는 평범한 디자인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며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보는 조용한 삶을 살았죠. 어머니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하신 아버지는 한없이 인자하고 딸을 아끼셨지만 지독한 심장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집세와 생활비, 아버지의 약값까지 모든 부담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쉬지 않고 일할 뿐이었죠.
그러다 박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 내리는 어느 오후 동화 속 왕자님처럼 제 인생에 등장했습니다. 길에서 고장난 차 때문에 흠뻑 젖은 채 쩔쩔매고 있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제게 우산을 씌워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차를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후에도 그는 저를 무시하기는커녕 연민과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유나 씨 같은 분은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그 운명적인 만남 이후 그는 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회사 앞으로 와서 제 퇴근을 기다렸죠. 그는 비싼 선물이 아니라 제가 끼니를 거르는 것을 알고 직접 준비한 따뜻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제가 자주 가던 허름한 포장마차에 묵묵히 함께 앉아주었습니다. 그는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모든 걱정과 힘든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잿빛 인생에 불어온 시원한 바람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과 관심을 가져다 주었죠. 저는 제 처지에 자격지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어울리지 않아요. 민준 씨는 유능한 팀장이고 미래가 창창하지만 저는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에 병든 아버지만 계세요. 민준 씨에게 짐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나한테 유나 씨는 짐이 아니에요.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 유나 씨의 강인함과 의지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그 짐, 나랑 같이 나눠지게 해줘요. 그리고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설렘을 느낀 소녀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제게 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 여사 역시 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녀는 제 가정 환경을 묻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가, 참 예쁘고 착하게 생겼구나. 우리 민준이가 너 같은 아가씨를 만난 건 정말 복이야. 여기를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렴. 그녀는 자주 전화해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직접 만든 보양식을 민준 씨와 함께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그리고 민준 씨와 불행한 큰아들 박시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우, 참 불쌍한 아이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땐 참 똑똑하고 영리했는데 갑자기 심한 고열에 시달리다 경기를 일으키더니 그 후로 머리가 이상해졌어. 내 평생 소원은 우리 두 아들 편안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란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동정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분이니 분명 마음이 넓고 인자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믿고 존경했습니다. 좋은 남편뿐만 아니라 멋진 시어머니까지 얻게 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민준 씨의 사랑, 김 여사의 친절, 모든 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 저의 순수함과 믿음을 겨냥한 치밀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함으로 녹인 뒤 제가 완전히 그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을 때 미리 파놓은 함정으로 저를 밀어 넣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의 동화 같은 꿈은 약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지냈죠. 우리는 결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촛불과 장미꽃이 가득한 낭만적인 저녁에 제게 청혼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서름을 보상해줄 만큼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울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풍파를 지나 제 인생이 평온한 항구에 닿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더 큰 폭풍우를 앞둔 거짓된 평온이었다는 것을. 그 폭풍우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병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가슴 통증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의 심장이 너무 약해져 약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심장 판막 교체 수술뿐이었고 그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치면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1억 원. 그 숫자는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행복의 천국에서 절망의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죠. 그 돈을 제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아버지 약값을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모으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준 씨와 김 여사가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안아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유나 씨. 내가 있잖아요. 아버님 일은 곧 내일이에요. 아버님을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김 여사 역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가. 걱정 마라. 돈은 문제가 안 돼. 나와 민준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아버님은 좋은 분이시니 틀림없이 괜찮아지실 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제 인생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정말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는 인맥을 동원해 아버지를 시내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VIP 병실을 마련해 주었고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을 초빙해 협진을 받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텐데 뭘 그런 걸 따지니? 아가, 너는 아버님 간호에만 신경 쓰렴. 비용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안정시킨 후 그녀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차가운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나 아가, 의사 말이 내 아버지 상태가 위중해서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한단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런데 나도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지 않았니? 내 가장 큰 소원은 우리 민준이가 장가가서 어진 아내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거란다. 너희 둘 사랑한 지도 꽤 됐으니 이제 백년가약을 맺을 때도 되지 않았니? 이 기회에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 내 아버지가 수술대에 오르시기 전에 마음을 놓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소원도 이룰 수 있도록 말이다. 그녀의 제안은 당시 저에게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편찮으신 아버지께서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 병과 싸울 힘을 더 얻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저를 이토록 도와주신 그녀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다. 김 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하자꾸나. 이번 주말로 날을 잡자. 예식장 예약부터 웨딩 촬영까지 모든 건 나와 민준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가 될 준비만 하렴. 그렇게 제 결혼식은 일주일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치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과 감사,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마음 따뜻한 시어머니, 그리고 곧 건강을 되찾으실 아버지까지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저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가장 큰 약점인 아버지가
그들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결혼식은 제 사랑 이야기의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거래였습니다. 제가 상품이고 그 대가는 제 남은 인생 전부인 끔찍한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준의 정신 나간 형을 평생 돌봐줄 무급하녀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혼방에서 제 손에 들린 사기 조각은 자기 방어용 무기이자 막다른 길에 몰린 인간의 마지막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조각을 목에 겨눈 채 김 여사 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연약함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결연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의 작은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새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붉은 줄기를 그렸습니다. 그 모습과 제 자살 협박은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순하고 만만한 고아를 데려와 공짜 하녀로 부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죽으면 안 됐습니다. 제가 살아있어야 박시우라는 짐을 대신 짊어질 테니까요. 만약 제가 죽는다면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신혼 첫날 밤에 일어난 의문의 죽음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진정하렴, 아가, 진정해. 김 여사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양손을 들어 보이며 저를 말렸습니다. 오랫동안 써왔던 온화하고 자애로운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고 긴장과 차가운 계산이 가득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천천히 이야기로 풀자.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 위험하잖니. 민준 씨는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채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손에 들린 사기 조각을 번갈아 보며 뒤늦은 후회와 공포에 질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린 양이 이렇게까지 저항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를 내보내줘요. 증오심에 목이 쉰 채로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문 열고 저를 내보내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 꼴을 보게 될 거예요. 알았다. 알았어. 나가고 싶으면 보내주마. 김 여사는 서둘러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것부터 내려놔. 우리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 민준아, 넌 잠시 나가 있어라.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바로 문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 두 여자만 남자, 김 여사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깝지는 않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로. 그리고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서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로 변해 있었죠. 지금 네가 충격받고 화가 나 있다는 거 안다. 우리가 너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건 잘못했어. 하지만 내 말부터 끝까지 들어보렴.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뇌에 찬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시우는 이 집안의 장남이야. 애 아빠가 일찍 죽으면서 저 애한테 막대한 재산을 남겼지. 그런데 불행히도 애가 저 모양이잖니. 나는 계모고 민준이는 동생이니 우리가 저 애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사업을 해야 하고 나도 이제 늙고 병들어서 힘에 부치는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시우를 돌봐줄 착하고 마음씨 고운 여자가 정말로 필요했어. 그리고 그 역할에 너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지. 저는 비웃었습니다. 쓰라린 웃음이었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였나요? 아니면 짐을 떠넘길 공짜 하녀가 필요했던 건가요? 당신들은 날 바보로 만들고 내 사랑을 기만하고 짓밟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운명을 받아들이라고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죽어? 그 말을 듣자 김 여사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죽으면 다 끝날 것 같니? 서윤아, 너는 죽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어떡하고?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제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서정훈 씨.
지금 최고의 대학병원 VIP 병실에 누워 계시지.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국내 최고 권위자한테 심장 판막 수술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수술비 1억 원도 내가 이미 병원에 선납해뒀고 마치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가 제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왜 그녀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몰라 얼어붙었습니다. 너 그거 아니?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독사처럼 속삭였습니다. 내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 없다고 말하기만 하면 내 아버지 수술은 당장 취소될 거야. 최고의 교수님도 VIP 병실도 다 사라지겠지. 내 아버지는 다시 그 허름한 동네 병원으로 돌아가서 고통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될 거야. 딸아, 너 정말 그걸 원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달콤하지만 지독하게 잔인한 협박. 그녀는 제 약점을 완벽하게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사기 조각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목숨은 끊을 수 있어도 아버지의 생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쳐놓은 덫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모든 호의와 도움은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선택하렴. 김 여사가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얌전히 시우의 착한 아내 노릇을 하며 살면 내 아버지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10년, 20년은 더 사실게다. 아니면 계속 소란을 피우고 죽어버리든가. 그럼 내 아버지도 곧 너를 따라가게 되겠지. 그리고 너는 제 손으로 아버지를 죽인 천하의 불효녀가 되는 거고. 제 손에서 사기 조각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굴욕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제 행복과 인생까지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남겠어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안전하게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될 거라고. 그래야지 넌 정말 효녀야. 김 여사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얌전히만 굴면 내 아버지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지내게 될 테니. 자, 이제 푹 쉬렴. 내 사랑하는 며느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문이 닫히고 차가운 자물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 안에 정신 나간 남편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제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노예 계약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뒷방에 갇혔습니다. 매일 가사도우미가 음식과 생필품을 문 밖에 두고 갔습니다. 외출도 전화 통화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망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 방은 저의 감옥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간수는 정신 나간 남편 박시우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극도의 공포와 경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을 뜨고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항상 깨진 사기 조각을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그가 두려웠습니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멍한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그가 저를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박시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한자리에 앉아 헝겊 인형과 놀거나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지도
과격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공포는 제가 제 의무를 다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를 돌보는 일 말입니다. 식사 때마다 아이처럼 한 숟가락씩 떠먹여줘야 했고 그가 용변을 보면 치워야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매일 밤 그를 씻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일을 해야 했을 때 저는 죽고 싶을 만큼 굴욕적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을 감은 채 간신히 일을 마쳤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인내할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공포심은 점차 옅어졌습니다. 저는 박시우가 생각만큼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온순했고 심지어 소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저를 해치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죠. 그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몸만 큰 아이 같았습니다. 혼자 앉아 인형에게 말을 거는 그를 볼 때면 때로는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관찰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을 때 아주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여사가 말한 정신 나간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점들이었죠. 첫째는 그의 식습관이었습니다. 제가 떠먹여줘야 했지만 그는 아주 깔끔하게 먹었고 음식을 흘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채소를 먼저 다 먹은 뒤에 밥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매우 규칙적인 사람의 습관이었죠. 그리고 저를 가장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그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깊은 밤, 저는 실눈을 뜨고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날카롭고 지적이며 깊은 고뇌에 차 있는 눈빛. 그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창밖을 보고 있었죠.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위로 깊은 고독과 슬픔이 드러났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미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제정신인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가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는 미치지 않은 게 아닐까? 모든 것이 연극이라면? 하지만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지난 수년간 폐인처럼 살아야만 했을까? 수천 개의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감옥 같던 제 삶은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는 희생자가 아니라 이 남자를 둘러싼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고 제 자신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탐정이 되기로 했습니다. 박시우가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떠오른 순간부터 이 답답한 방에서의 삶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수사, 제가 선수이자 체스말이 된 두뇌 게임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저는 기계적으로 그를 돌보는 대신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제 의심을 뒷받침할 증거 조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면 할수록 미친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한 번은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는 낡은 선풍기 때문에 낑낑댄 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분해하고 조립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제가 짜증이 나서 포기하려던 순간 침대에 있던 그가 다가와 선풍기망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나사 하나를 가리키고 그 옆에 빈 구멍을 가리켰습니다. 나사, 집으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말대로 나사를 제자리에 조였고 놀랍게도 선풍기는 윙윙거리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에 대한 이해,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논리적인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을 굳히게 한 가장 큰 발견은 비 오는 어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방을 청소하다가 평소에는 잘 신경 쓰지 않던 침대 밑을 닦을 때였습니다.
손에 딱딱한 물체가 닿았고 저는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낡고해진 가죽 표지의 수첩이 침대 가장 안쪽 구석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아이의 낙서가 아닌 빽빽하게 손으로 쓴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어도 제가 아는 어떤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무 체계처럼 보이는 낯선 기호들이었고 도표와 숫자, 복잡한 계산식과 함께 매우 정교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기호들 뒤에 숨겨진 초월적인 지성과 치밀한 논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미친 사람의 작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천재의 작업물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수첩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우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었고 바로 이 방에서 김 여사 모르게 아주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페인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암호 수첩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제 호기심은 극에 달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그를 폭로한다면 그의 계획을 망치고 우리 둘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 악랄한 김 여사 모자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절대 그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제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가 스스로 진실을 인정하게 만들 마지막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위험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남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계획은 다음날 실행되었습니다. 연극에 몰입한 사람이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면 이성이 아닌 본능이 앞서는 돌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양심이 있는 남자의 가장 강한 본능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일 테죠. 저는 스스로 다쳐서 그의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점심 평소처럼 가사 도우미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필요했던 소품이었죠. 저는 국그릇을 들고 여전히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는 박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비틀거리며 책상 다리에 발이 걸린 척 했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계산대로 뜨거운 국물이 제 팔 위로 쏟아졌습니다. 살갗을 내는 듯한 고통이 즉시 밀려왔습니다. 끔찍하게 뜨거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팔의 피부는 금세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뜨거워, 살려주세요. 저는 울면서 소리치며 극심한 고통과 공황에 빠진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던 박시우가 미친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비명을 듣자마자 그는 번개처럼 침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중얼거림도 멍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본능적인 반사신경으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맨손으로 제 팔에 붙어있던 뜨거운 국그릇을 세게 쳐냈고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의 손이 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수 없는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완전히 정상적인, 낮고 분명하며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무심결에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화상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 때문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상인처럼 제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뱉은 직후 박시우 역시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흠칫 멈춰섰고 얼굴의 걱정은 금세 당혹감으로 그리고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문 쪽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김 여사 모자가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는 서둘러 뒷걸음질 치며 다시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 미친 척하는 가면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아주버님. 저는 고통에 떨리면서도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는 저에게 등을 돌린 채 멈춰 섰습니다. 아주버님, 안 미치셨잖아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계속 말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그리고 침대 밑에 있는 그 암호 수첩까지 전부 다 알아요. 더는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암호 수첩 이야기를 듣자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번에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지적이며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죠. 연기를 하지 않는 그의 얼굴은 매우 잘생겼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의 피로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겁니까? 그가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요. 저는 붉게 부어오른 팔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험이었을 뿐이에요. 절 실망시키지 않으셨네요. 아직 좋은 분이시군요. 그는 제 대인 팔과 자신의 붉어진 손을 번갈아 보더니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해야 하는 놈이 뭐가 좋다는 겁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방 안의 유일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좌를 잃은 왕의 고독과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알았다니 더 숨길 필요도 없겠군요. 하지만 이 비밀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건 제 목숨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의 목숨과도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말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여자와 그 아들 말입니다. 그의 눈에 증오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제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된 당신도 그들에게는 눈엣 가시가 된 겁니다. 비밀은 밝혀졌지만 안도감 대신 더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박시우, 서로 모르는 타인이자 같은 음모의 희생자인 우리는 이제 운명에 의해 함께 묶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에게 맞서는 힘겨운 싸움에 어쩔 수 없는 동맹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박시우가 던진 경고는 답답했던 방 안에 울리는 죽음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제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뱉은 그 한마디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 모자가 탐욕스러운 사기꾼인 줄은 알았지만 사람을 죽이려 할 만큼 악독할 줄은,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자 형제를 죽이려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두려워했고 그 후엔 연민했으며 이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남자. 그는 얼마나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교활한 음모에 맞서 홀로 싸워왔던 걸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폐인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팔에 화끈거리는 통증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서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그와 마주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죠? 왜 당신을 해치려는 거죠? 김 여사님은 당신의 어머니잖아요. 저는 벽에도 귀가 달렸을까봐 두려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박시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한참 동안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의자를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져 왔던 한 가문의 비극.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난
그 여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리숙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제 어머니는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본처셨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이선아, 명망 있는 가문의 따님이셨고 저희 박씨 가문에 시집 오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가져오셨죠. 그리고 김미숙, 그 여자는 저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모와 전처 자식. 이미 복잡하고 편견으로 가득한 관계였습니다. 제 아버지, 박진성 회장님은 그는 먼 기억을 더듬듯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맨손으로 성진그룹을 일궈내신 아주 유능한 사업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셨죠. 하지만 비극이 닥쳤습니다. 제가 4살 때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히요. 저와 아버지만 남겨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미숙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늘 순하고 착한 척하던 그 가정부는 아버지를 유혹했고 서서히 집안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인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왔죠. 그때부터 저에겐 동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그 여자의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죠. 비극의 절정은 박시우의 목소리에 증오가 서렸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김미숙이 아버지의 탕약에 몰래 하얀 가루를 넣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무도 어린아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본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불과 6개월 만에 김미숙은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 선량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악랄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자였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제가 25살이 되면 성진그룹 전체와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그 여자는 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저를 굶기고 힘든 일을 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문제아라고 끊임없이 이간질했죠. 하지만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은 더 끔찍했습니다. 저를 진짜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제가 법적으로 한정치산자 판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아들인 박민준이 제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그 여자는 제가 15살 때부터 그 음모를 시작했습니다. 양심 없는 의사 몇 명과 짜고 제게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먹이기 시작했죠. 신경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약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을 할 수 없었죠. 그 여자의 공작에 넘어간 주변 사람들은 제가 정말로 미쳐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15살이었던 저는 거의 그 말을 믿을 뻔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여자의 모든 음모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여자를 폭로했다면 이미 권력을 손에 쥔 그 여자는 저를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영원히 제 입을 막아버렸겠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미친 척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도록 완벽한 정신병자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주는 약을 몰래 뱉어내고 제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업도 친구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제가 만든 연극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무너뜨리고 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힘을 기르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영화보다 더 기구하고 잔인한 이야기였습니다. 15살 소년이 홀로 그 끔찍한 음모에 맞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연극을 해야만 했다니. 그는 얼마나 강철 같은 의지와 비범한 지성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박시호의 얼굴에서 피로나 고독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침대 밑에서 제가 봤던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기색 없이 그는 수첩을 펼쳐 제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살아남고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낡은 종이 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빽빽한 암호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천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직접 만든 암호 체계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해도 키 없이는 아무도 풀 수 없죠. 10년 동안 미친 척하며 저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여자의 모든 수상한 행동과 대화를 전부 여기에 기록했죠. 그는 한 페이지를 넘겨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암호를 평범한 글자로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 여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몰래 개설한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입니다. 이건 돈을 받고 제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들 명단이고요. 그리고 이건 그 여자가 변호사와 함께 아버지의 유언장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바꿀지 모의한 대화 녹취록입니다. 그 여자 서재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겨뒀었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친 척 연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적의 코앞에서 활동하는 스파이이자 유능한 수사관이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당장 그 여자를 고발할 수 있잖아요. 왜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 부족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그 여자를 사기죄로 감옥에 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 여자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 막다른 길에 몰리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모자에게 했던 것처럼요. 게다가 그 여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는 그 여자를 도운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맹이 필요해요. 저요. 하지만 저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여기에 갇혀서 제가 뭘 도울 수 있겠어요? 아주 많은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그 여자가 유일하게 경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저와 바깥 세상을 이어줄 유일한 연결고리죠. 유나 씨. 처음으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일을 부탁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위험하다는 것 잘 압니다. 거절해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하지만 이 싸움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당신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희생자니까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여기서 미친놈 수발이나 들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 그들이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약속을 지킬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날 밤 박시호가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후 저의 지옥 같던 신혼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비밀기지이자 막다른 길에 몰린 두 사람이 거짓과 악으로 세워진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작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남자를 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는 저의 유일한 동맹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리숙함 대신 지성과 날카로움 그리고 무서운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 싸움은 이제 저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위한 정의를 되찾고 그에게 자유를 찾아주며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제가 돕겠어요. 제가 뭘 하면 될지 말해주세요. 박시호는 저를 보며 고마움과 신뢰가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서윤아 씨.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서 믿을 만한 변호사를 만나는 겁니다. 이 증거들만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우리 싸움의 절반은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밖으로 나가죠? 그 여자가 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데요. 문은 항상 잠겨 있고 밥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문 밖에 두고 그냥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연극이 필요합니다. 박시호의 입가에 계산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미치광이이길 바라죠. 좋습니다. 미치광이가 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죠. 그리고 유나 씨,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발작의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아침 식사를 문 밖에 두자마자 조용히 앉아있던 박시호가 갑자기 야수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고 눈을 부릅뜬 채 방 안의 물건들을 미친 듯이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탁자를 뒤엎고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물건들이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역시 각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주버님이 발작을 일으켰어요. 밖에서 소리를 들은 김 여사와 민준 씨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문틈으로 방 안에 아수라장을 보았습니다. 젠장, 오늘은 왜 저렇게 심하게 구는 거야? 김 여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아주버님이 절 죽이려고 해요. 저는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겁에 질린 희생자를 연기했습니다. 시끄러워. 김 여사가 문틈으로 소리쳤습니다. 미쳤다고 사람까지 죽일까? 네가 죽으면 쟨 누가 돌보라고. 하지만 박시호는 더욱 실감나게 연기했습니다. 그는 저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저는 재빨리 피하며 문으로 달려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잠시만이라도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상황이 심각해 보이거나 제가 정말 다칠까봐 걱정됐는지 김 여사는 마지못해 민준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문 열어줘. 아래층으로 데려가서 물이라도 좀 마시게 해. 난 들어가서 형님 좀 봐야겠다.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거짓된 걱정은 저를 더욱 역겹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김 여사는 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박시호는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증오에 찬 의미 없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안정제를 주사하고 침대에 눕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따라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갇혀 지낸 이후 처음으로 그 방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을 진정시킨 김 여사도 지치고 짜증난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봤지? 저 왼수 덩어리가 몇 년째 날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 너도 이제 슬슬 익숙해져야 할 게다. 그녀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겁먹은 척했습니다. 어머님, 전화 한 통만 써도 될까요? 그냥 친구한테 잘 있다고 걱정 말라고만 하려고요. 절대 다른 말은 안 할게요. 그녀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불쌍한 몰골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는지 혹은 겁을 준 뒤에 베푸는 작은 잡이었는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빨리 끝내. 딴짓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녀가 제게 무선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받아 떨리는 손으로 박시우가 알려준 변호사의 번호가 아닌 제 유일한 친구 민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여사도 민지를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모든 통화가 도청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나 유나야. 저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 며칠 동안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걱정해 죽는 줄 알았잖아. 수화기 너머 민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시댁에 일이 좀 있어서. 난 잘 지내.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김 여사를 곁눈질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참, 민지야, 너희 사촌 오빠 중에 김진우 변호사님 기억나? 진우 오빠? 당연히 기억하지. 왜? 내가 시골에 작은 땅을 좀 사려고 하는데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혹시 진우 오빠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상담 좀 받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박시우가 미리 짜놓은 암호였습니다. 민지는 영문을 몰랐지만 똑똑한 친구답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그럼 잠깐만 문자로 보내줄게. 아니, 아니야. 그냥 지금 불러줘. 나 지금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불러주었고 저는 머릿속에 그 번호를 새겼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나 이제 끊어야겠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전화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김 여사에게 전화기를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는 의심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무해해 보이는 전화 한 통으로 제가 바깥 세상에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 동맹에는 이제 법이라는 열쇠를 쥔 새로운 멤버가 합류했고 반격을 위한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바깥과 연락이 닿은 후 저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더욱 완벽하게 연기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긴 싸움이 될 것이고 적의 방심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운명에 순응하는 며느리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박시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봤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죽을 떠먹여주고 부드럽게 얼굴을 닦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때로는 그가 전혀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침대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 여사 모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이 남자에 대한 진정한 연민의 감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제 연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박시우를 극진히 돌보는 모습을 본 김 여사와 민준 씨는 서서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미친 남자의 아내라는 운명을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만 제외하고는 집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도록 은혜를 베풀기도 했죠. 저는 그 드문 기회를 이용해 김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고 그는 밖에서 우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자기 손안의 꼭두각시가 되었다고 확신한 김 여사는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산명의 이전 작업을 공공연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제 명목상의 맏며느리가 있으니 계모인 자신과 동생인 민준 씨가 정신병을 앓는 형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몰래 만나는 것이 아닌 거실에서 대놓고 회의를 열었죠. 그녀는 일부러 제가 그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제가 박시우의 아내라 할지라도 이 집의 모든 권력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는 척했지만
귀로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고 눈으로는 그들의 얼굴과 서류들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들이 박시우 명의로 된 값비싼 땅 몇 필지를 파는 것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보았고 성진그룹의 지분을 민준 씨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 강탈 행위를 한 걸음 한 걸음 합법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정보는 비밀리에 김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시우가 제공한 초기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의 진료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위 진단서에 서명했던 의사들을 찾아가 압박했고 기록의 허점과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어릴 적 김 여사가 박시우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옛 가정부들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 여사의 범죄에 대한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저와 박시우는 계속 연극을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우리는 눈빛과 우리만의 암호로 소통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눈썹 찡그림 하나만으로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죠. 같은 방에서 살며 함께 위험에 맞서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함께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동지애였습니다. 김 여사와 민준 씨는 너무나 방심한 나머지 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계획에 도취해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법에 그물이 펼쳐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그 그물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고 있는 거대한 물고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연극 속 연극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이 밝혀지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를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체스 게임은 마침내 첫 번째 결정적인 수를 둘 때가 되었습니다. 감금된 지 약 2달 동안 저는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스파이가 되어 김 여사, 모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많은 중요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수상한 사업 통화 내용부터 부도덕한 변호사와의 만남, 그녀가 부주의하게 서재 책상 위에 놓아둔 재산양도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김 변호사가 몰래 사들인 가사도우미를 통해 전달해준 초소형 카메라 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모든 정보와 증거는 안전하게 밖으로 전달되어 그들의 범죄 기록부를 차곡차곡 채워나갔습니다.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박시호는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공격을 개시할 시간이었습니다. 독사들을 놀라게 해서 스스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 타초경사, 다처경서의 계책이었죠. 계획대로 김 변호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모든 결정적인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남용하고 횡령했다는 명백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초기 자료 몇 가지만을 선별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성진그룹 감사팀과 경찰 수사기관에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박시우 명의의 대량의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박민준에게 양도된 점, 그리고 고가의 토지 몇 필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된 점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했습니다. 그 익명의 고발장은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지만 거센 파장을 일으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룹 감사팀의 많은 이들이 이미 김 여사에게 매수되었지만 공개적으로 접수된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고발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부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김 여사와 민준 씨를 소환해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사복 차림의 경찰 2명이 소환장을 들고 저택문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김 여사 모자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공포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저희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횡령이라니요. 김 여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두 분을 모시는 것뿐입니다. 한 경찰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께 가주시죠. 그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민준 씨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넉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김 여사는 꿋꿋한 척했지만 핸드백을 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와 박시호는 방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똑똑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초기 조사를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그들은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일단 위기는 넘긴 듯 했습니다. 별것 아니었어. 그냥 시답자는 투서였을 뿐이야. 엄마가 다 해결했어. 김 여사가 민준 씨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분명 회사 안에 우리를 시기하는 놈이 꾸민 짓이야. 네가 곧 상속권을 쥐게 될 테니 배가 아파서 저러는 거겠지. 그녀는 저나 박시호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우리는 여전히 순종적인 하녀와 무해한 미치광이일 뿐이었습니다. 오만함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것이죠. 그녀는 회사 내부의 경쟁자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거나 좌천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성진그룹 내부에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했고 회사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박시우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공격은 그들을 쓰러뜨리지는 못했지만 호수를 휘저어 상어들을 공포에 질려 허둥대게 만들고 스스로 진영을 무너뜨리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광포해진다는 것을. 김 여사와 민준 씨는 초기의 혼란에서 벗어난 후 박시우가 살아있는 한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될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일한 살아있는 증인이자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영원히 묻어버리고 그 막대한 재산을 안심하고 누리기 위해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결정을 말입니다. 경찰 소환 이후 저택의 공기는 극도로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온화하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가끔 그녀와 민준 씨가 서재에서 서로를 탓하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일 처리를 허술하게 해서 남한테 꼬투리를 잡히게 만들다니. 어머니는요. 그 재산 탐낸 게 누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누군데요. 범죄 공모로 세워진 그들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분노 섞인 대화가 제가 서재에 몰래 설치한 초소형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날마다 쌓여갔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다른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압박감에 미쳐버린 그들이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까봐 두려웠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박시호의 약물론 김 변호사가 몰래 보내준 안정제를 대체한 비타민이었습니다. 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김 여사의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목소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의 목소리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저놈을 살려둬선 안 돼. 민준아, 저놈이 살아있는 한 우린 절대 마음 편히 살 수 없어. 경찰도 조만간 저놈을 찾아와 진술을 들으려 할 거야. 미친놈은 증인이 될 수 없지만 혹시라도 어떤 의사가
저놈이 안 미쳤다는 걸 알아채기라도 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하지만 어머니, 그럼 어쩌시려고요? 설마 사람을 죽이기라도 하게요? 미쳤어요. 그건 사형이라고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형.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죽인대? 저놈은 미친놈이야. 불의의 사고로 죽는 거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니? 예를 들어 발작을 일으켜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뭘 고치다가 감전된다거나. 방법은 많아, 아들아. 우리가 조금만 치밀하게 계획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거야. 저는 문 밖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을, 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머니, 민준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잔인해? 김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잃고 감옥에서 썩는 것과 비교하면 이 정도 잔인함이 대수니? 생각해봐, 민준아. 저놈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돼. 유언장은 집행될 거고 네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없어. 이게 유일한 길이야. 선택해. 저놈이 죽거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죽거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민준 씨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깊은 한숨과 함께 체념에 찬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는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는 이제 완전히 악마가 되었습니다. 돈과 지위를 위해 자신의 형까지 죽일 준비가 된 악마.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사실을 박시우에게 당장 알려야 했습니다. 제가 방으로 달려가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저의 공황 상태와는 달리 박시우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언젠가 그 여자가 이 방법을 쓸 줄 알았어요. 그게 그 여자의 본성이니까. 독사는 사람을 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법이죠.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그들의 음모를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그들은 쉽게 발뺌할 겁니다. 섣불리 뱀을 건드려 풀숲만 놀라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발 앞서야 합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의 결단과 약간의 잔인함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사고라는 연극을 꾸미고 싶어 한다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 연극을 완성시켜 주죠. 하지만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내가 아닐 겁니다. 그는 역으로 함정을 파는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계책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판 함정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긴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내 곁에 있고 밖에서는 김 변호사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물은 이미 쳐졌어요. 유나 씨.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을 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보자 제 마음속의 두려움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방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이 체스 게임은 이제 체크메이트를 부를 때가 된 것입니다. 김 여사 모자의 살인 음모를 엿들은 그날 밤 이후 제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얼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순종적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박시우와 함께
생사를 건 대결을 준비해야 했죠. 이제 김 여사의 온화한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 가면 뒤에 전처 자식의 목숨을 어떻게 끊을지 계산하는 악마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지만 그와 함께 강철 같은 결심도 굳어졌습니다.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박시우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동맹이자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의 빛을 보여준 그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손을 쓸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박시우는 김 변호사가 몰래 넣어준 첨단 장비 사용법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볼펜, 녹음 기능이 있는 단추, 그리고 머리핀으로 위장한 비상경보장치. 저는 그것들을 잠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한때 감옥이었던 우리 방은 이제 요새로 변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숨겨진 카메라들이 모든 증거를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천둥번개가 치는 비바람 부는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비바람 소리가 비정상적인 소음들을 덮어주길 바라며 이날을 택했을 겁니다. 밤 11시쯤 저와 박시우가 깊이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방문 자물쇠가 아주 조용히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저는 박시우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었지만 저는 그가 완전히 깨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천천히 열리고 두 개의 그림자가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와 민준 씨였습니다. 복도에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불빛 속에서 저는 김 여사의 손에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민준 씨의 손에는 커다란 베개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시우에게 독극물, 아마도 심장마비를 유발할 다량의 약물을 주사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베개는 약이 듣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겠죠. 그가 직접 형을 질식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친형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은 인간성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녹음 단추를 누르고 카메라가 달린 머리핀을 그들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박시우가 누워있는 침대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빨리 해요, 어머니. 민준 씨가 긴장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정리해야죠. 조용히 해. 김 여사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박시우의 소매를 걷고 정맥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먹이를 덮치기 직전의 독사처럼 차갑고 잔인한 눈빛만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주삿바늘이 박시우의 피부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박시우가 갑자기 눈을 뜨고 한 손으로 김 여사의 손목을 낚아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던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다른 손은 번개처럼 민준 씨의 손에서 베개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김 여사 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수년간 키워온 그 미치광이가 어떻게 너, 김 여사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 안 미쳤었어. 미친 척 연기한 거야. 그렇습니다. 박시우가 비웃었습니다. 쓰라리고 증오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두 분의 은혜 덕분에 지난 10년간 이 연극을 해야만 했죠. 하지만 오늘 이 연극은
막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우릴 속였어.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공포가 분노로 변한 듯 했습니다. 그는 박시호에게 덤벼들었지만 자신이 그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도련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시호는 미친 척하면서도 수년간 꾸준히 체력을 단련해왔습니다. 박시호는 한 손만으로도 민준 씨를 쉽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 뭘 어쩌려는 거야? 김 여사가 뒷걸음질 치며 떨었습니다. 내가 내 어미야. 날 해치면 안 돼. 어미? 박시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그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어미가 전처 자식을 독살하려 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미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당신은 악마야. 그가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물러서다 벽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여보, 민준아, 엄마 좀 살려줘.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방문이 다시 한번 세차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 제복을 입고 총을 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에는 매우 엄숙한 표정의 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한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김 여사 모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왜 경찰이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미숙 씨, 박민준 씨. 두 분은 조직적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체포합니다. 방금 두 분의 모든 대화와 행동은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그가 들어올린 태블릿 화면에는 그들이 방에 몰래 들어와 범행을 준비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박시우는 지난 10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형사님, 여기에는 저 여자의 사기, 횡령, 그리고 수년간 저에게 저지른 고의 상해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법의 엄정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김 여사 모자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때서야 자신이 졌다는 것,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미친놈의 손에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망쳐버린 미래를 향한 울음이었습니다. 덫은 닫혔고 맹수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박씨 일가의 사건은 그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끔찍한 음모와 반인륜적인 범죄를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박시호가 10년간 수집한 비밀 자료부터 살인미수 현장을 담은 영상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김 여사 모자는 더 이상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 재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선 그들은 더 이상 부유한 사모님이나 멋진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비참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미숙은 살인미수, 사기, 횡령, 고해상해 등 수많은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음모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에 걸맞은 결말이었습니다. 공범인 박민준 역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듣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20년, 한 남자의 미래와 인생 전체가 탐욕과 나약함 때문에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시우는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미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었죠. 그는 당당하게 성진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라 아버지가 남긴 유지를 이었습니다. 비범한 지성과 천부적인 사업 감각으로 그는 김 여사 모자가 망쳐놓은 회사를 빠르게 재건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유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모든 병원비를 지불하고 해외 최고의 의료진을 초빙해 아버지의 수술을 직접 집도하게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버지는 위기를 넘기고 점차 회복하셨습니다. 그는 민준 씨가 저를 속이기 위해 내걸었던 약속을 대신 지켜주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그가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고급 차가 아닌 평범한 차를 직접 몰고서 말이죠. 그는 우리를 그의 집, 한때 저의 감옥이었던 그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빛이 가득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저를 집 뒤의 작은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계산 대신 전에는 본 적 없는 부드러움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씨, 그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아 씨에게 감사와 사과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용감하게 함께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윤아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여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게 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역시 희생자였고 우리는 그저 함께 정의를 찾아 나섰을 뿐인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소중함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윤아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동화 속 왕자님처럼 화려한 약속이나 달콤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제게는 상처받았던 심장과 윤아 씨에 대한 깊은 감사함 뿐입니다. 제 남은 인생을 윤아 씨를 돌보고 지켜주며 윤아 씨가 겪었던 모든 불행을 보상해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눈앞에 비범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돌아와 자신의 비극을 엄청난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남자야말로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처럼 막연한 해피엔딩이 아닌 눈물과 용기 그리고 지혜로 얻어낸 결말입니다.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인생은 때로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거짓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올바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정의는 실현되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달콤한 약속을 맹목적으로 믿지도 마세요. 행동을 보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거짓된 행복의 정점에서 배신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 잿더미 위에서 강인하게 다시 일어선 서윤아 씨의 여정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많은 생각과 여운을 남겼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모와 복수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보고 역경에 맞서며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만화경과 같아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복잡하고 다채로운 우리 삶을 비추는 새로운 교훈과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텐데요. 바로 믿음의 취약함과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윤아 씨는 순수하고 계산 없는 사랑으로 민준 씨를 사랑했습니다. 멋지고 능력 있는 왕자님의 모습을 믿었고 인자하고 사려 깊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마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관계를 시작할 때 온전한 믿음을 내어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한
가장 잔인한 덫을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종을 울립니다. 인생은 항상 동화 같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은 때로 바다보다 깊습니다. 달콤한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친절한 행동만으로 사람을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소 뒤에는 무서운 음모와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든 우정이든 사업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냉철함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에는 낭만이 필요하지만 이성 또한 필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의 기초이지만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행동,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모습을 통해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민준 씨는 완벽한 남자친구를 연기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야심찬 본성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인자한 시어머니를 연기할 수 있었지만 전처 자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녀의 악랄함이 드러났습니다. 시간은 모든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기 전에 관계가 시험받고 진실이 드러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한순간의 연약함,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야기 초반에 유나 씨처럼 장미로 뒤덮인 덫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교훈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인간이 발휘하는 경이로운 힘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박시호의 생존과 서유나의 변화 이야기죠. 15살 소년 박시호는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끔찍한 음모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길, 바로 미친 척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세상의 눈에는 그림자이자 폐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배우고 단련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의 인내력과 의지 그리고 지혜는 실로 경이롭습니다. 이는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도 몰랐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속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일어섰을 때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시우의 이야기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세 걸음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말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몸을 낮추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반격을 위한 전략이자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나는 순하고 연약했던 여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울며 애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진 사기, 조각 하나만으로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절망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짓밟힐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과 자존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시호의 동맹이 된 후 그녀는 희생자에서 전사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용감했으며 매우 결단력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는 물러서지 말고 그 벽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라는 말을 증명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든 역경을 만나고 막다른 길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서유나와 박시호를 기억하세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믿으세요. 분노를 힘으로,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세요. 그 폭풍우를 지나고 나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우리는 사랑과 존중 사이의 선택이라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민준과 박시우라는 두 대조적인 남성 캐릭터를 통해 아주 깊이 있게 그려진 주제죠. 민준 씨는 유나 씨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울이 다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사랑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만과 지위를 선택했고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떨림이 아니라 책임과 존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유나 씨를 속이고 어머니가 그녀를 모욕하는 것을 침묵하고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의 사랑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한 거짓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박시호는 화려한 약속으로 유나 씨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경계심에서 시작해 공감으로 그리고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부유한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행동으로 함께 싸우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그가 한 고백은 약속이 아니라 깊은 존중과 감사였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유나 씨를 돌보고 지켜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는 사랑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처음에 설레는 감정뿐만 아니라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함께 폭풍 후에 맞설 준비가 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결코 당신을 어떤 물질적 이익과도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이 상처받는 것을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부유하지 않고 지위가 없을 수는 있지만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어깨와 모든 어려움 앞에서 당신 편에 서줄 용감한 심장을 가졌을 것입니다. 민준 씨는 그러지 못했고 미치광이의 탈을 쓴 박시호는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분들에게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선택할 때 그가 가진 것만을 보지 말고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말해줍니다. 그가 하는 말만 듣지 말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존중과 용기가 없는 사랑은 인생의 유혹 앞에서 조만간 시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입니다.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김 여사와 민준 씨의 가족입니다. 계산과 속임수, 탐욕 위에 세워진 가족이죠. 그곳에서 모성애는 독단적인 통제로 변질되고 형제애는 거래의 대상이 되며 그 결과 그 가족은 서로를 파괴하고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유나 씨와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그들의 유대감은 유나 씨가 비극 앞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선한 인격을 지킬 수 있었던 단단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가족이 반드시 혈연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사랑과 나눔, 희생이 있는 곳이며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에게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절대 가족을 짐으로 여기거나 혈연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신성한 연결고리를 잃는다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당신은 가장 외롭고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서유나의 이야기는 정의롭고 완전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었고 관계에서의 현명함, 인간의 잠재력, 그리고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얻어 더 의미 있고 행복하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유나와 박시호의 극적인 여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떤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과 이처럼 깊이 있는 가치를 담은 이야기들을 사랑해 주신다면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작은 종 모양을 눌러 가장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